아니 15년 전에 산 아파트라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자, 하십니까? 10억 넘는 거 예? 아시면서 모른 척 이 하지 자리에서 지금 마십시오. 제가 장난합니까? 제도 탓하지 말고 지금 그 안에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니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말- 하십니까? 갭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 효과가 서서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 그렇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운영위에 출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입니다. 그가 쏟아낸 여러 발언들이 뒷말을 낳고 있는데요. 후폭풍이 꽤 있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아니 MB정부 때는 내 집값 안 올랐었냐라는 얘기. 많은 언론들이 사실관계 팩트체크를 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올랐던 건 현 정권 들어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르긴 좀 올랐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남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은 조금씩 상승을 하고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살고 있는 설해마을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그래프 보시면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조금씩은.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승이냐,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아니면 이거 좀 이상적으로 볼 수 있는 폭등이냐는 건데 지금 그래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폭등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제 화면 잠시만요. 예, 이거는 그렇죠? 지금 서울 아파트고요. 이건 아까 서울 저- 아파트고요. 예. 아까는 이 서울 아파트는 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마이너스 3%가 됐냐면 당시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어서 자산 가격이 일시로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아파트였던 특히 강남 지역 중심에서 공급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이명박 정부 때 하락을 한 거는 다 맞죠. 시장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있고. 다만 이제 노영민 실장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는 워낙 강남의 요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서울 시내 다른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즉 금융위기 때문에 자산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다만 문제는 가장 크게 상승한 건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죠. 현 정권이라는 거죠. 33.1%대 72.7%. 그러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올랐는데 왜 현 정권에서 오르는 것만 뭐라고 그러세요라는 노영민 실장의 말에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하정대 국장. 예. 그런데 이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두고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똘똘하지도 않다라는 발언을 해서 정말 똘똘하지 않은 건지 글쎄요.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 그 높이가 맞는 건지 좀 의구심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지금 이제 거의 1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반포에 있는 집은 11억 3천만 원에 팔았고요. 예. 그다음에 청주에 있는 아파트는 2억 그 정도란 말이에요. 두 개 합쳐도 그 두 개를 판다고 하더라도 세금 뭐 이런 거 안 내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13억 좀 넘는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20억 넘는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죠. 예. 그 자체는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예.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이거 뭐 똘똘한 한 채도 못 산다 이 돈으로 이렇게 지금 거기서 무려 8억 5천만 원이나 어떤 시세 차익을 얻고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한 측면이 있죠. 과거 보수 정권 때는 우리 집이 안 올랐냐 혹은 똘똘한 채 아니다 여러 가지 뒷말들이 있긴 있어서요. 근데 노 실장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는요. 어제 김조원 민정수석과의 불화설 얘기도 튀어나왔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과 왜 싸웠습니까? 싸운 적 없습니다. 얼굴 붉히면서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싸우신 적은 없습니다. 언쟁을 하신 적은 있지만 싸우신 적은 없습니다. 언쟁은 네, 저희들 회의에서는 의견이 다르면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두 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두 분만의 문제는 아니고 청와대 참모들이 뭐 얘기하다가는 좀 약간 격앙돼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불화설이 또 맞다 틀리다 또 단언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혜숙 그 수석이 얘기한 대로 국정을 놓고 그 회의를 하다 보면은 꼭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쟁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그걸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게 더 잘못입니다. 그리고 두 분 간의 관계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대통령과 각각 두 분의 관계라든지 예전에 당에서 책 판매 문제를 놓고 김조원 그 수석이 그 노영민 실장을 징계했던 과거의 악연이라든지 특히 이제 2주택을 놓고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철학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갈등 과정에 놓일 수 있고 또 아마도 그 회의에서 노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마 그렇게 두 분이 다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강하게 이제 김혜숙 수석을 밀어붙여서 언쟁이라는 말을 이끌어낸 것 같은데 예. 현 정부 들어서 그 많은 정부기관, 대표적으로 보면 검찰이 되겠죠. 피의사실 공표 금지 때문에 중요한 그 비리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거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쟁 사실을 감추려 했던 그 청와대의 시도가 국정 곳곳에서 뭔가 있는 거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져온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 어제 정면 충돌이 있었는데 특히 노 실장과 김정재 의원이 많이 입씨름 공방을 벌였는데 작년 11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조국을 임명해서는 안 되는데도 임명을 했었고 물러날 의향은 지금도 없으십니까? 참모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현재 다 하고 시대적 있고, 소명을 지금 다 하고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뭘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까지 무슨 제도 지금 제도 운운하십니까? 말 힘들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말을 제대로 하는 아니, 뭐 지금 하는 겁니까? 또 싸우는 아니 겁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대해서는 그렇게 한마디도 못합니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 1년도 안 됐을 때 당시 또 운영이 모습이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 또 국회 나와서 여러 가지 공방을 벌이다 보면 좀 격양되는 것 같아요. 김종욱 교수님. 네. 다주택 물론 청주집도 팔았고 반포집도 팔았으니까 본인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뒷말들이 노영민 비서실장에 따라 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일단 노 실장에 대한 신임이 두터운 것 같습니다.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애매합니다. 당분간은 무한 신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무하는 날까지 매일매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세상 다 해달라고 얘기한 건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 거고 사의를 표명한 수석들 같은 경우도 수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무한 신임을 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정부 하에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실패한 부분들이 다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 청와대는 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가는 말을 좀 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3기 청와대를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저는 그래서 2기 청와대에 있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제기했던 원칙, 발백자 같은 경우 초과 이윤을 환수한다, 실거주자에게는 불이익이 안 가게 한다,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정확히 만들고 난 다음에 그만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3기 청와대가 새로운 각오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 무한신임을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말고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어제 국토위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요. 부동산 대책 효과 보이고 있다. 이 취지의 발언에서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6월, 7월 그 보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거래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시장에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것은 이제 8월 달부터 시장에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통계의 변화를 보면은 갭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있고 법인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지금 제목으로도 짚어봤거든요. 부동산 대책 효과 본다는데 지금 8월 다 돼갑니다. 하정대 국장. 예. 실제로 저희가 수치를 좀 봤는데 전세가 그리고 집값 자체에 대해서 매매가도 계속 이렇게 좀 상승하는, 물론 뭐 여기는 그 정부가 취하는 한국감정원자료는 아닙니다만 KB 국민은행 시세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음마아파트가요, 최근에 76제곱미터 22억 가까이 됐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봐도 뭔가 집값이 올라가는, 분명 어제 노영민 실장도 김현미 장관도 8월 되면 뭔가 효과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6월, 7월 집중적으로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니까 바로 그 달에 효과가 바로 이제 통계에 잡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8월 정도 되면은 그 통계에 안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보면은 8월 같은 경우에 7월에 비해서 7월에 전체 아파트,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7월에는 1.45% 올랐는데 8월에는 1.5%로 오히려 오르는 속도가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5평형 평균 가격이 9억 8,503만 원으로 10억 원에 지금 가깝게 돼가지고 오히려 매매가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전세가가 뭐 5억이 올랐다고 해서 여기 이제 많은 서울 시민들한테 충격을 줬는데, 지금 이제 매매가도 지금 거의 10억에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저런 거 보면은 지금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내놓은 거를 가지고 뭐 1, 2주간 잠시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좀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는 전혀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는 상태고, 정부가 말하는 안정과 달리 지금 아파트 가격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근데 당권 도전하는 두 사람은 또 여기도 좀 진단이 다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 더 혼란된다, 상승세 둔화 확인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왜? 현 정부가 초대 총리를 지냈고 얼마 전까지도 총리를 하다가 지금 여당 당대표 선거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 있었던 부동산 폭등에는 오히려 지금 총리인 정세균 총리보다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장기간 동안 총리에 있었던 이낙연 총리가 더 사실 책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거고,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서가는 이낙연 후보가 좀 가변 세울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도층 유권자들도 좀 사로잡아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중도층 유권자들한테는 김부겸 후보가 좀 소구하는 측면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 옳은 거는 현실이다, 현실을 인정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앞서 이제 김현미 장관 얘기 하나만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6, 7월 달에는 거래가 폭등했는데 8월 달에는 거래가 좀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거래가 없는 상태에 그 가격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그게 지금 안정된 거지, 규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좀 없다,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좀 상승세가 둔화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월 달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저희가 탑10에서 뭘 말씀드렸냐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 일시적으로. 거래가 없었다. 거래가 몇 건.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코로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녀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저 가격이 잡힌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예. 그 이후 어떻게 됐죠? 거래 풀리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래가 동반된 상태에서 가격 상승, 가격 하락의 의미가 있다는 건 이건 경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뭐 거래가 좀 줄어서 뭐 가격의 의미, 상승폭이 둔화된 게 의미 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소리 하나 들어볼게요. 통합당의 김연아 비대위원이 다름 아닌 김현미 장관의 과거 취임사를 빗대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 과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숫자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숫자는 얼마든지 만들어집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국민의 체감도를 갖고 이야기하라. 김연아 비대위원이 김현미 장관의 얘기를 바로 본인 김 장관의 얘기를 되짚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취임사를 한번 다시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말자. 그리고 국민의 체감과는 다른 발언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거를 지금 김현미 장관이 지키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혹시 청와대의 기본적인 정책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국토부 직원들이 장관이 듣기 좋을 것만 같은 보고를 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취임사 돌아보고 김 장관도 분명히 억울한 측면은 있을 겁니다. 아마 사석에서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취임사했던 초심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얘기를 중심으로 노영민 실장과 김현미 장관 얘기 차례로 짚어봤습니다.